서태지 오른쪽입니다. 시의 화자는 김소울이 아니라 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민가의 이별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엮여서 실에서 구역질 나서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자신이 역겨워서 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화자는 죽어도 안 눈물 흘리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 자신이 역겨워 님이 떠난다면 이런 님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마음하고 속마음이 틀리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아이러니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 약간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이 사건이 뭐 죽어도 안 눈물 흘리오리가 뭐 이렇게 과한 거죠. 이런 것도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소울이 이 시를 쓸 진달래꽃을 쓸 때에 뭐 내가 아이러니를 의식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 별 의식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인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이러니를 도입해서 내가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쓴 작품도 있겠지만 이렇게 김소울처럼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이런 묘사 이렇게 의미로 구사하는 이런 것들이 시인은 아주 몸에 배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 이별의 시간에 꽃을 뿌리는 행위는 겉다르고 속다른 여인의 심리적 이중성, 말하자면 내숭 떨기가 아닌가. 이 여인은 겉으로는 꽃을 뿌리면서 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안 눈물 흘리겠다는 말 역시 겉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며 이는 심리적 이중성, 흔히 심리적 양가성이라고 부르고 이런 양가성 이 아이러니와 통하고 있는 표현은 이른바 언어적 아이러니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약간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 과장되게 이런 이중되게 이런 아이러니의 특성은 말의 표현과 심층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립은 서로 대립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두 항목이 그 양가적인 항목을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다.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현대적인 인식과도 통한다. 134페이지 비숍 여사와 연애하다. 135페이지 오른쪽에 아이러니를 반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아이러니의 그 생성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째서 숨긴다는 의미를 언어로 하는가. 아이러니라는 것은 히랍시대 희귀기물 가운데 에이론이 있고 그 상대인 알라존이 에이론은 알라존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후에 가서는 에이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가 표면적으로 약간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에이론은 자기가 약한 척하고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약한 자인가, 강한 자인가? 표면적으로는 약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강하고, 따라서 약하면서 강한 인물이 에이론이고 여기에 아이론하고 통하는 배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른 척 하면서 상대를 대하고 이런 거는 또 낭만주의 시대에서 낭만적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작은 영역의 아이러니가 있고, 큰 문학사적인 큰 줄기의 아이러니가 있고, 그래요. 이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낭만적인 아이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낭만적 아이러니는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라는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라는 책이죠. 대화죠. 책 제목이 대화라는 책인데 주로 소크라테스도 책을 우리 공자 선생님도 책을 자기 손으로 책을 쓰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로 논어 같은 것들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성경도 다 제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공자 선생님도 제자들, 그 소크라테스도 주로 책은 제자들이 많이 썼어요. 소크라테스들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주로 대화로서 상대를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참을 향해서 이렇게 참을 향해서 이렇게 인식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상대한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도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이 당신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소크라테스 묻는다면 소크라테스는 거꾸로 되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데 그럼 진리란 그 어근은 어디서 왔는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거죠. 되묻는 거면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자기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어떤 건가를 명확히 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이. 이제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묻는 일은 오히려 그는 예를 들어서 화자가 시인이 청자한테 오히려 되묻는 이런 형식을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것은 아까 지금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부분도 이제 이게 어떤 아이러니다 정해지는 건 없어요. 지금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말은 우리 문예 조류사에서 우리가 고전주의가 지나가고 낭만주의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 낭만주의에서 이제 미술도 그렇지만 인상주의라든지 문학 쪽에서는 리얼리즘 뭐 이렇게 막 변전하게 되는데 그 앞에 주로 낭만주의가 쭉 이렇게 지배가 되었죠. 그런 시절의 아이러니적한 그런 것들을 낭만적인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지금 여기서는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기법적인 관계에서 언어적인 이중적인 그 언어적인 아이러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넓게 보면 낭만적 아이러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와 관계되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와 대화를 진행하고 마침내 상대를 이깁니다. 그 후 낭만주의 시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전이죠, 그죠? 고전주의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이후 중세가 지나가고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 보면 이른바 낭만적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작가나 새로운 환경에 영역을 창조하고 의도나 개인적인 언급 혹은 격렬한 모순적 감정에 의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갑자기 파괴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는 배제적인 시와 포괄적인 시가 있고 전자는 아이러니가 없는 감상적인 시고 후자는 아이러니가 있는 현대시가 시가 되며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러니가 현대시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중 의미를 나타내는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135편 아래쪽에 있죠. 그는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천으로 돌아왔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둥둥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라고 사라져버렸다. 이 시를 보면 행을 끝내는 마디가 산문시가 아닌데 행을 끝내는 마디들이 좀 약간 틀리게 이탈되어 나타나져 있죠. 예를 들면 그날 아침 학교를 떠났고 여동생 9시에 갔다. 그 다음에 행을 일반적으로 여기서 행을 바꾸었어. 그날 어머니는 낡은 다리를 둥둥 부어올랐고 행을 바꾸어서 나는 신문사를 하루 종일로 바꿔렸다. 또
또 행을 받아서 세상을 무사했고 또 행을 바꿔서 완벽했다. 이렇게 행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의도적으로 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산문시도 아니면서 이 시는 산문시도 아닌 걸로 저는 그리 보입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장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장녀가 될 애들은 집 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런 애들도 장녀가 몇 년 뒤에 장녀가 된 애들이라는 것이죠. 그날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는 미숙 해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지만은 세상은 완벽했다. 과연 그날 세상은 완벽했던가? 이렇게 이제 완벽하지 않았는데 완벽했다고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완벽하고 속은 상처투성이고 썩어들어가고 병들고 신음내는 그런 세상을 빗대어서 표현한 이런 방법이 이중 의미를 뜻하는 거고 그런 아이러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비숍이 연애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나요? 김수영 선생님 시네요. 저는 김수영 선생님이 이런 시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비숍 여사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민, 신제다, 통일도, 중립도, 개조지다, 은밀도, 신문과 학교도, 적시에서 영상은 대중 관리, 아이스크림, 뮤, 조태간에 팔아라, 그러라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뒤에는 이 땅에 발 붙이고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무수한 반면들이 좋다는 말은 반동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붙이면 무조건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이게 야유죠, 그죠? 네, 야유적인 그런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진보주의자, 사회주의를 빈정대고 놀리고 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비숍 여사는 1893년에 조선의 청을 방문한 왕립 지학협회 회원이고 김수영이 사랑하는 그 알려진 조상의 초상이고 요강만근 공부 100% 요약도 이 무수한 무식이 우리의 대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입니다. 이 과장법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장에서 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와 반대로 축소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들은 되는데 루이 1세부터 루이 18세까지 쭉 적어놓고 그리고는 그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지 20가지도 다 못했나 이렇게 프랑스의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이제 1세부터 18세까지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20가지도 못 간 주제에 무슨 왕조라고 그렇게 끄덕거린다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낮춤의 아이러니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들이 현대시에서 아이러니적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옥명숙 우리 시인의 여름을 사단가 여자를 사단가 그 시에서 그 남자에 가서 나는 오늘 여자를 샀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죠. 그런 이런 아이러니적이 쌍바닥 아이러니 들어가면 시가 탱탱 살아오릅니다. 나는 나로서 행위는 당신의 행위, 이 한용운 선생님의 좋은 시인데 이렇게 대조법 역시 아이러니의 일종이다. 이렇게 붕어빵은 붕어인가 빵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6번째로 농담이나 실없는 소리, 조크죠, 조크. 이런 것들도 다 아이러니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는 14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이죠. 7번째는 조롱, 조소, 이 비웃거나 알보고 놀리는 이런 것들도 아이러니다. 오규원 우리 지난번 오규원 신 이파리 사랑이 한국여자. 예. 오규원 선생님 시가 있으니까 밤사이 그래 대문들도 안녕하구나.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차의 바퀴도 차 안의 여자도 강원도 덕수궁도 안녕하구나. 어째서 그러나 안녕한 것이 이토록 나의 눈에는 생소한 것이냐.
어째서 안녕걸 시 이다지도 나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다.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안녕과 안녕 사이에 흐르는 저것은 보수주의의 빈걸음 미소인데 이렇게 약간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 이런 투도 아이러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김이름 선생의 시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시에서는 짙은 자기 조소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는 타인을 향한 조소가 아니라 자기 조소가 되어 있다 이런 뜻 같은데 김이름 시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물, 썩은 물 흐르는 컨테이너다. 출하되자마자 급하게 포장해서 운반되어진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물 분쇄기이다. 영시한 단해 공장에서 만들어져 교회 입구에 유해 유기대에 손직한 재봉이 터진 우주복에 실밥이 터졌답니다. 세심하게 기록을 살펴볼수록 모호한 추천, 물류센터. 물류센터를 이렇게 아주 비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다가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상당히 우리 팬들도 잘 몇 편 우리 팬들의 시를 봤는데 우리 홍민숙 씨도 비유가 상당히 아이러니 제 팔의 요일인가요? 이게 아주 그런 것도 팔교일이 없는데 팔교일이 있다면서 거기에 기차도 쓰시면 땅으로 내리면 기차도 없는데 있다고 끊을까는 이런 것도 뻥적인 아이러니라 그럴 수가 있는 것이 그걸 갖다 또 영어를 한다면 판타지한 아이러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시적에서 시에서 대명이가 가능하니까 이런 기법들을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좀 써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몸에 큰 길은 장난으로 통한다. 8번째 은유입니다. 144. 이 은유는 말장난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유도 아이러니에 속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9번째로 145페이지 오른쪽이 9번째 패러디. 핀자드 개작으로 부르는 패러디는 신이 보여주는 소재의 형식 문체를 모방하고 이 모방을 통한 차이나 구조리가 원본에 대한 비판성을 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우에는 이 비판성이 이른바 공백의 패러디, 원합 인용의 방식인 패스티시가 강조된다. 패러디가 원본에 대한 비판성을 띄느냐 띄지 않느냐는 시인의 시계가 문학관과 관련되고 흔히 비판을 강조하면 모더니즘, 비판이 개별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수용된다. 작년에는 라디오에서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하면서 김춘수의 시가 암시하는 내용을 비판하고 최근에 읽은 이민하요. 이민하 선생님 대해서 몰라. 최근에 읽은 이민하는 내 시를 패러디하지만 그 내용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이민하의 프리즘 부분이 지금 이성은 선생의 시를 패러디한 것이지만은 이민하는 패러디하면서도 비꼬면서 패러디한 것은 아니다. 주로 패러디의 기본은 약간 비꼬는 거예요. 모방하되 모방해서 좀 비꼰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 반드시 그것만이 뭐 패러디가 아니라 지금 이민하 선생의 이렇게 이성훈 선생을 패러디한 것은 이렇게 비판하면서 패러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면을 패러디한 것도 충분히 패러디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패러디된 것이다. 그런 다음 페이지는 그가 패러디한 이민하 선생이 패러디한 시 오리진 원본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패러디를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장에 9장에 사실은 7장에 패드가 역설이 되어 있는데 역설은 이 장에 지금 안 보이죠? 패러디만 아이러니만 이야기했죠. 그죠?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패러독스는 안 보이는데 그죠? 지금 아이러니만 이야기해요. 패러독스는 어떤 것인지 역설, 모순된 표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패러독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소리. 역설이죠.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 역설 그래서 패러독스는 주로 약간 그 비꼬거나 좀 더 사회 부족이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럴 때 좀 패러독스 이런 표현들을 패러독스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하지만 소리 없는 아웃성도 당연히 그런 패러독스적인 요소도 있죠. 또 그것도 아이러니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표현적인 아이러니 또는 표현상에 있어서 패러독스라 그렇게 볼 수 있고 패러독스로는 이 아이러니가 반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반어라는 말이 뭐 반대말인가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좀 반어라는 게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 반어 아니에요, 그죠? 뒷말. 이게 이제 그런 뜻이고 뒷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 숨겨져 있는 뒷말. 뒤에 숨은 뜻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에 대한 패러독스는 역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 거를 거꾸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적당한 예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예가 있을지 참 아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러니 중에서도 세상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는데 그날은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러니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역설. 그런 패러독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설 패러독스는 주로 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비유도 반어적으로 하는 역설적으로 한 표현들을 주로 패러독스라 많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를 한번 볼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수 좋은 날 아니고 운수 좋은 날? 그렇죠. 맞아. 작가는 아주 운수 좋은 날이었죠. 이게 이제 소설적인 내용, 우리가 시나 이런 작품을 지을 때 사실은 소설 작품의 제목은 좀 시적으로 나왔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소설이나 물론 소설을 다 진심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산문으로 소설을 끌고 가는데 제목은 아이러니 역설로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제목은 운수 좋은 날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은 상당히 시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그렇게 저는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제목을 쓸 때에 항상 이 제목은 간판입니다. 제목을 잘 붙이면 작품이 한껏 대사가 나요. 제목을 항상 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제목을 항상 다시 보세요. 다시 보고 제목을 고쳐달고 제목을 고쳐달면 다시 그 제목에서 시가 또 조금 이 방향을 다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 운수 좋은 날에 앞부분은 아주 운수 좋은 걸로 시작되죠. 이렇게 인력도 일하면서 돈을 좀 팁도 좀 받고 잘 벌어가지고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한필주 선생님이 왔으면 좀 야생화를 가지고 시 쓰는 이런 걸 같이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요. 시를 지금 한번 써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뭐 동물을 우리 그 윤혁영 선생님 지난번 물총새. 물총새는 색깔이 참 이뻐요. 그 색깔 표현을 잘 해주셨고 아주 생동감 있는 새입니다. 제가 그 새를 잘 알아요. 물총새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호반새라 부르기도 하고 청호반새, 푸른 호반새, 청호반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철새죠. 우리가 그 팔색견에 그런 철새들이 뭐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총새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입니다. 여기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이에요. 우리가 거제가 고향이고 그 겨울에 좀 비서갔다가 피한 추위를 피해서 피한 갔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짝을 짓고 새끼 낳고 이래 하는 거죠. 물론 새끼 낳는 게 아니라 알 낳죠. 발색조나 뭐 물총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고향입니다. 저쪽 남쪽나라가 고향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를 가지고 한번 써보든지 그러면 오늘 한필주 선생님 와서 야생화를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야생화를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어떤 야생화가 좋을까 싶습니다. 민들레 같은 거는 아주 일반적이라서 그리고 이 시의 소재를 구할 때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왜 레파토리 정할 때에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그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흔한 거는 하지 않는다. 너무 흔한 거는 너무 흔한 거 예를 들어 안동역 아주 유물이나 이런 레파토리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 좀 곤란해. 아무도 잘 모르는 노래 그러면 옆에서 뭐 맞장구 쳐줄 사람도 없고 호응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나 이런 걸 적을 때도 적당한 레파토리 고르듯이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소재를 그러면서도 어떤 야생화가 좋을까? 야생화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혹시 야생화 중에 타레난초. 타레난초. 타레난초 좋습니다. 하늘타리. 타레난초요? 타레난초 봤어요. 타레난이라고 해도 되고 타레난초라고 해도 되고 타레난, 꽃이 되면 타레난꽃 이렇게 될 거고 하여튼 타레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이제 이렇게 타레난초에 대해서 시를 쓰려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선 뭐 이쪽 핸드폰을 검색을 해보면 사진도 보이고 뭐 대충 그런 거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타레라는 게 꽃이 실타래처럼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실타래처럼 저는 보니까 까베기 같은데. 네, 까베기처럼 작고 또로 잎이 관형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있죠. 이제 거기에 타레난초를 가지고 시한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를 이렇게 딱 쓸 때는 시를 쓰는 데는 이 타레난초를 내가 소재로서 시를 쓰겠다 쓸 때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아주 타레난초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뭐 사회 풍자적인 시를 모술한 법은 없어요. 타레난초를 떼고 뭐 요걸 반월적으로 요걸 추정하고 해도 뭐 안 될 수도 없고 어떤 형식은 가능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정시를 쓴다고 했을 때 타레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레난초에 집중해서 미시적으로 타레난초를 묘사해서 이걸 이미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카레난초의 어떤 그 이미지를 다른 모습하고 연관지어서 표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우리 그 관념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도입해가지고 그 속에 카레난초를 얹어서 설명해서 낼 것인지, 이렇게 몇 가지를 세팅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정물화에다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물화를 그릴 때는 빛과 장치, 그 다음에 접시에 담겨 있는 과일들을 자기 화가 스스로가 배치를 하게 돼요. 따라서 내가 카레난초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게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문을 열어놓을 것인지, 뒤는 커튼을 쳐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 포도나 배를 앞쪽으로 할 건지 뒤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모두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를 쓸 때 많은 이 지망생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내 좀 전에 그거 봤는데 본 그대로 썼다. 물론 뭐 본 그대로 써서 시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게 본 그대로 썼고 뭐 사실만을 썼고 내가 느낀 그대로 썼다. 뭐 나쁜 건 전혀 없어. 그러나 반드시 시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정보라 그러듯이 안 맞는 부분은 빼버리고, 이거를 정면으로 바라볼 것인지 옆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컴퓨터로 잘 되나요? 한번 써보십시오. 카레난초. 권영 선생님, 컴퓨터에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나오니까. 아까 틀렸는데,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럼 써보십시다. 제가 돌아앉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값이 991이네요. 싹 튀어버리고. 제가 이거 USB를 깔았는데, USB를 잘 안 됩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아주 미시적으로 한번 가까이서 접근하는 걸로 한번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하고 계시니까 좀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1차 기도가
파란 난초를 아주 그동안 집중해가지고 봄되어 오르는 물줄기도 굵고 이렇게 봄에 수액이 솟아오는 장면을 좀 이렇게 과장해서 써도 특히 계양대보다 더 힘찬 유해꽃 때는 푸른 하늘을 노리고 하얀 카레를 폭포순양대로 데리고 만약에 출발 파랗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잘 됐다는 말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관념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관념적으로 어떻게 좀 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괜찮습니까? 관념적으로 써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좀 관념적으로 쓸지. 이 관념적으로 쓸 때는 좀 명쾌 단어를 끌었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그 사람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명제를 툭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혹 슬프다 좋다. 표시를 쓰시나요? 계곡의 호수시 이렇게 잘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쓸 것도 다 이렇게 명제를 하나 쓸고 명제를 하나 끌고 와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에 많이 쓰던 가정법 같은 건 하나 또 끌고 와서 써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가정법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실을 첫 일대의 방향을 잘 잡아서 확 가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는 꼭 사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쓰고 쪼개서 쓰고 거꾸로도 쓰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제가 시를 이렇게 조금 제가 손질을 해주면 자기하고 자기 의도하고 틀리다 뭐 이러면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필은 그럴지는 몰라도 시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끈골도 쓰고 가로도 쓰고 뒤집도 쓰고 뭐 그런 거예요. 시는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쓰면 죽어도 안 고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미인일수록 그래요. 미인일수록. 혹시 뭐 또 다른 이야기 좀 하십시다. 우선 그저 뭐야 뭡니까 청마 기념 403목장 학예사 유진 선생이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랬죠? 28일까지. 네. 28일까지 청구하고 그렇다 하십시다. 해서 사실은 뭡니까 그런 거 할 때 좀 잘해야 돼요. 좀 예뻐야 되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또 제목 하나만 바꿔도 또 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막 시를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봐주는 거니까 너무 나밖에 생각 마시고. 전문가라기보다는 선배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전국 카톡을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우리 신문, 우리 매일 신문, 그제 매일 뉴스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좀 카톡을 보내주셔야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제 문화 책을 보면 작품이 있는 건 알지만 저는 읽는 거고 저한테 카톡으로 직접 와야 제가 또 시평을 쓰고 또 내는 거니까